4,000포인트를 찍었으니까요.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됐으니까요. 맥쿼리 같은 경우에 4,000은 정점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고요. 4,000을 넘어서 4,200포인트까지 내년 1분기 안에 코스피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한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기반을 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4,000포인트 시대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엔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엔진은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 출연하게 된 상황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좋은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11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정의하면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돈의 힘이 이를 이겨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를 좀 따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제 현재 코스피의 상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정말 놀라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지난 27일이죠. 코스피가 장중에 4,000포인트를 드디어 달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정말 놀랍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죠. 10월 달을 좀 놓고 보게 되면 10월 1일부터 10월 26일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한 6조 원가량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한 2조 원가량 순매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쌍끌이 랠리가 진행이 된 거죠. 반면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한 7조 원 정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좀 나섰거든요. 시장 안에서의 자금이 대형주로 집중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매도하는 이 구도가 뚜렷해졌다라는 거죠. 특히 주목할 건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는 건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최근 외국인들이 대형 기술주라든지 K방산, 조선, 친환경 에너지 같은 이런 미래 성장 테마가 명확한 종목들을 위주로 선별적인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성장에 베팅하는 장기 자금의 성격이 좀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뷰는 좀 긍정적이다. 11월 증시가 이제 변동성 확대 이후에 새로운 동력을 찾는 어떤 그런 시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11월 증시 중요한 이벤트 또는 방향을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11월 증시를 바라보는 어떤 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을 미국 연준 FOMC죠.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될 건데 FOMC하고 고용지표 이 두 가지가 좀 11월 달에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만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말 금리를 동결한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지금 페드워치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이죠.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가 적당하게 둔화가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안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증시의 상승 랠리를 펼칠 거고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금리 동결 또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얘기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11월 중순까지 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FOMC에서의 연준 의장 파월의 기자회견 안에서의 그 온도 체크,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키는 이제 실적 마무리라든지 또는 연말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또 기업들이 2026년도 어떤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할 건데, 이때 시장의 관심은 성장성이 명확한 그런 섹터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11월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는 AI 반도체 관련 생태계, 그리고 K조선이나 방산, 해양 플랜트처럼 글로벌 구조적 성장의 어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11월 달에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이럴 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수주의 잔고가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확정된 실적이 얼마큼 보이는지,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 코스피 4,000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10월 2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너무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되겠죠. 4,000포인트를 찍었으니까요.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됐으니까요.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4천은 이제 정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4천을 넘어서 4,200포인트까지가 내년 1분기 안에 코스피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한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기반을 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4,000포인트 시대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엔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엔진은 반도체 쪽에서의 슈퍼사이클인 것 같아요. 특히의 대들보는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이제 뭐 AI 기술의 폭발적인 수요라든지 또 HBM 같은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생겨난 진짜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UBS 같은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내년의 영업이익을 9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이익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도 정말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강력한 엔진 두 번째는 정책적인 모멘텀의 어떤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면 정부가 세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 같은 그런 정책 호재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뭐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라든지 또는 외교적인 성과 같은 것도 증시에 강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성장 동력은 넥스트칩의 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방산, 원전처럼 글로벌 안보라든지 또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어떤 수혜를 받는 산업들의 실적의 호조세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외의 어떤 다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익이 어떤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 장세는 지수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사실은 리스크를 대비하지 않는 투자는 도박과 같거든요.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한두 가지 좀 말씀 좀 드려보게 되면요. 우선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점화라든지 또는 유가 불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넘어 주변국으로 좀 뭐 확진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를 다시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서 미국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다시 좀 뭐 매파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금리 정점론에 베팅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물가 지표나 또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또는 연준이 어떤 뭐 필요하면 추가 인상에 대한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크게 이제 실망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중국발 부동산 경기 둔화인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라든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이제 중국의 경제의 어떤 경착륙이 현실화되거나 또는 미중 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는 기술 패권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격화될 경우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중국 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기업들 실적 전망이 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과격한 통화 정책, 뭐 통상 정책이라고 하죠. 통상 정책의 어떤 현실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4,000포인트 시대는 지금 10월 27일 날 4,00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4,000포인트 시대입니다. 다만 이 4,000포인트가 안정화되고 4,000포인트를 기반을 잘 다지면서 5,000포인트 시대를 가기 위한 몇 가지 흐름들이 사실은 순탄치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리스크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철학이 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업종,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라고 하면 아마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본질적인 수혜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어떤 돈의 흐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성장주는 미래에 큰 돈을 벌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미래 이익이 더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재평가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부담의 감소 부분인데요. 바이오라든지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2차 전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막대한 R&D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거든요. 이들 대부분이 대규모 부채를 사용하고, 하지만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섹터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이라든지 또는 미래 가치의 어떤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섹터인 것 같아요. 바이오텍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약 개발에만 수년에서 뭐 수십 년 걸리잖아요. 자금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미래 현금 흐름에 의한 어떤 가치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R&D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벤처 캐피탈의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대한민국의 강점은 AI하고 결합한 바이오텍 분야거든요. 기술력과 금리 인하 수혜가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인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또는 풍력 발전 같은 이런 건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프로젝트들은 금융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PF 조달 비용이 감소해서 사업의 경제성이 즉각적으로 올라가겠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뭐 IRA 같은 정책 지원이 맞물려 있으면 금리 인하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하는 가속 페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하고 어떤 그 내구재 소비 섹터인 것 같아요.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그리고 뭐 고가 소비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할부라든지 대출을 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를 현금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할부 이자율이 낮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전기차나 2차전지 섹터 역시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회복과 대규모 설비 투자의 이자 부담 감소라는 이중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신호탄은 성장주 정체의 어떤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가 주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부채를 감수하면서 미래를 개발하는 성장 섹터로 자금은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부채 부담이 큰 성장주들을 지금부터 선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그런 전략이 2026년 이후에 큰 수익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흐름을 선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 보유해야 할 하반기 종목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외에도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유동성 확대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을 동시에 누리면서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종목군은 바로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의 황제는 SK하이닉스니까요. 지난 10월 22일에 열린 그 반도체 대전에서 2025년 반도체 대전에서 SK하이닉스가요 6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차세대 먹거리인 HBM4 실물을 공개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광노정 사장님이 직접 HBM4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HBM4가 계획대로 뭐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업황 나쁘지 않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HBM4 양산을 위한 어떤 테스팅 장비 발주를 올해도 뭐 시작한다라고 하는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요. 남들은 HBM3 따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로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발 앞서가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내년에도 수혜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미래의 폭발적 이익을 현재로
당겨오는 성장주 굉장히 좋거든요. 그 중에서도 AI라고 하는 강력한 엔진을 단 SK하이닉스가 유동성의 첫 번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섹터에서의 종목은 네이버 같은 종목이죠. 한마디로 AI 수익화가 시작이 된 플랫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고금리로 가장 고통받았던 섹터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이제 금리라는 족쇄가 풀리기 시작을 했고 미래 성장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하이퍼클로바엑스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 매출로 지금은 찍히고 있거든요. 올해 초에 이미 AI가 포함된 클라우드 매출이 전체 대비해서 40% 이상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특히 이제 B2B하고 업무용으로 AI 기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이 숫자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네이버 정도면 충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종목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종목 같아요.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아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분명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10월 20일에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인가요? 있었어요. 거기에서 K방산의 위상을 증명해냈고요. 한화를 포함한 국내 방산 대장주들의 어떤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사상 최초로 이번에 103조 원 정도를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이건 희망이 아니라 정말 확정된 어떤 미래의 매출이잖아요.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가 AI 기술을 활용한 천무 3.0 같은 차세대 무기를 선보였고, 단순히 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AI 데이터가 결합된 첨단 방산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하드웨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또 소프트웨어하고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 그 다음에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의 현금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세 종목이 금리 인하 국면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줄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은 한마디로 드디어 숫자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14일 날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가 10조였는데 12조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한 영업이익이 나온 거고,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게 벌써 한 1년 3개월 만인 것 같아요. 직전 분기보다는 150% 넘게 폭증했다라고 하니까요.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좀 있고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D램 가격이 올랐고, 또 스마트폰이 잘 팔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말 돈 버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드디어 돈 잘 벌고 있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10월 27일 날 정말 10만 전자를 터치했습니다. 1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전자라고 하는 애칭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실적을 뒤늦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하반기 주가는 사실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HBM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도 좋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정말 10만 전자를 몇 번 뚫을 것처럼 올라갔다 떨어지고 굉장히 뭐랄까요, 시원하게 뚫지 못했잖아요. 시원하게 뚫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에게 밀렸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는 27일 날 10만 원을 뚫었기 때문에 10만 원을 다지면서 상승 랠리를 계속 펼칠 건 아마 HBM 쪽에서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과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다지면서 계속 상승할 건지 아니면 밑으로 하락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체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HBM4의 엔비디아 최종 테스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쏟아진 소식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4에 대한 어떤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고 퀄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최대 승부처인 것 같고요.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경쟁사하고 달리 이제 HBM의 두뇌를 자체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수율이 90% 육박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숨겨진 무기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제 메모리만 보고 있거든요. HBM. 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기업이에요. 지난 7월 달에 테슬라하고 22조 원 규모의
2나노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잖아요. 사실은 삼성이 3나노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차세대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테슬라하고의 22조 원의 계약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협력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거는 물론 시장 안에서의 어떤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 같아요. 3분기에 강한 모멘텀이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15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현재는 제기하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마다 주가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증권사, 특히나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서 가치를 재평가하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정말 위기 때마다 초격차로 증명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3분기 실적이 본업의 귀환을 알리는 1차 신호였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나올 HBM하고 2나노 파운드리 성과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주가를 2차로 올려놓을 2차 레벨업 시킬 로켓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유의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3분기 실적은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삼성전자가 펀더멘털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분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영업이익이 12조 원이라 나왔거든요. 시장 최고 예상치마저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깜짝 실적이었으니까요.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진 반도체의 다운사이클 터널을 넘어서 이제 이익 회복의 속도가 기대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신호가 이번 3분기 실적이 아니었나 싶고요.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될 어떤 핵심 포인트는 메모리 가격의 정상화라든지 또 AI 모멘텀의 어떤 결합인 것 같아요. 이번 실적의 가장 큰 공헌자는 단연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반도체는 결국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이번 실적에서 D램, 낸드 이런 어떤 가격 상승 효과도 극대화되긴 했지만 3분기 내내 이어진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찍혔으니까요. 특히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면서 물량 증가라든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흔히 말해 골디락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HBM 출하량이 급증했죠. 이익률이 높은 HBM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HBM 쪽에서의 이익은 기존의 제품들의 이익보다 한 5배, 많게는 7배가량 이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금만 늘어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AI 서버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어떤 수요 덕분에 이 HBM의 출하량이 많이 늘어났죠. HBM이 단순한 D램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핵심 포인트는 모바일 부분의 성장과 프리미엄의 전략에 어떤 성공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3분기가 모바일 부분의 힘도 확인시켜 주었는데 3분기는 전통적으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이 출시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 프리미엄 라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거기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요, 삼성전자가 고가 제품 판매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가성비 제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애플처럼 프리미엄 시장에도 확고한 어떤 지위를 구축했다라는 증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목해 봐야 될 어떤 핵심 포인트는 파운드리하고 HBM4의 미래 가치인 것 같아요. 잠정 실적에서 뭐 부문별 자세한 내역은 안 나왔지만 시장은 이미 미래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선반영되는 미래 가치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3분기 HBM3E의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6세대 HBM4 기술에 베팅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HBM4 실물 공개하고 함께 90% 수율 달성했다고 하는 소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기대감에 불을 좀 지피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대규모 수주와 핀팻 공정 대비해서 수율이 개선이 된 게이트 올어라운드와 어떤 기술 적용도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파운드리 적자 폭이 3분기에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턴어라운드 하면 삼성전자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추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만 퀄컴에 7.8조 원 매입 비용을 지불했는데 갤럭시 S26의 엑시노스 탑재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7조 8천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삼성이 그동안 이제 퀄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에게 이제 꼬박꼬박 내던 월세였던 거예요.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만 7조 8천이라고 하는 숫자였으니까 1년으로 따지게 되면 1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이름값으로 지불을 한 거죠. 근데 2026년 초에 S26에 우리 엑시노스 2600이 이제 들어갈 것이 이제 확정됐거든요. 단순한 칩 변경이 아니라 월세살이를 끝내고 내 집을 짓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삼성의 독립선언이죠. 단순히 스마트폰 사업부만 보게 되면 연간 최소 1조 5천이라고 하는 이 자금. 하지만 이건 뭐 절반만 본 거죠. 왜냐하면 엑시노트를 만드는 LSI 사업부 그리고 그걸 찍어내는 파운드리. 삼성전자 그룹 전체로 보게 되면 연간 2조 원에서 2조 5천 정도의 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첫째는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 내재화인 거죠. 그러니까 7조 8천억 원어치 사던 걸 안 사니까 7조 8천억 원이 남는 게 아니냐. 엑시노트 2600도 공짜가 아니죠. 만드는데 돈이 드니까요. 중요한 건 내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가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한 개를 사오는 비용 대신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엑시노트 한 개를 가져오는 비용이 최소 한 20에서 30%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26이 만약에 이제 3천만 대 정도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60%가 1,800만 대 정도거든요. 1,800만 대 정도의 기기에 엑시노트로 바뀌게 되면 한 대당 칩 가격에서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고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고요. 하지만 S26 스탠다드라든지 또는 S26 플러스 모델 같은 부분에 있어서 100% 엑시노트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최신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감 액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설계의 어떤 윈윈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퀄컴에 주던 7조 8천억 원은 그냥 비용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엑시노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 부문은 칩을 20% 싸게 사오니까 당장 원가율이 개선이 될 거고 연간 1조 5천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부분은 그동안 적자 내지는 현상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확실한 매출처를 확보한 거잖아요. 연간 약 1조 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컴의 주머니에 들어가던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거죠. 그룹 전체의 이익이 퀀텀 점프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엑시노트 2600이 삼성 파운드리가 최신 2나노 혹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찍어내거든요. 안 그래도 TSMC에 밀려서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S25라고 하는 확실한 물량을 우리 공장에서 이제 돌리게 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S26부터는 가동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현실화될 거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겁니다. 이건 사실 보너스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S25까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엑시노스 2600의 S26 탑재 확정은 삼성이 드디어 퀄컴의 종속에서 벗어나서 수익성과 기술 독립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조 원이 넘는 이 개선 효과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12만 전자, 13만 전자 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돌파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최근 삼성전자가 10월 27일 날 10만 원을 찍으면서 10만 전자 돌파했습니다. 17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든지 또는 AI 열풍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강력한 동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은 작년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업계에서 2024년이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2025년은 반등의 원년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게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반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회복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AI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모두 갖춘 유일한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AI 반도체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를 달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만 전자를 달성한 이유부터 명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023년이나 2024년에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SK하이닉스에 밀렸죠? 바로 AI 반도체 핵심인 HBM 때문이잖아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서 HBM3를 독점 공급할 때 삼성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025년 하반기 상황은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5세대 HBM3의 수율이 극적으로 잡혔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드디어 엔비디아 또는 AMD 같은 큰손들에게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10만 삼성전자는 2등을 하던 HBM 시장에서 드디어 1등을 어떻게 보면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10만 전자를 안착을 하고 계속해서 11만 전자, 13만 전자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겠죠. 그 역전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역전이라기보다도 1등을 따라가는 SK하이닉스를 역전시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11만 전자, 13만 전자를 올라가기 위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 첫 번째는 차세대 HBM4 시장의 주도권인 것 같아요. 올해가 아니라 2026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6세대 HBM4 경쟁에서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무기로 해서 다시 왕좌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 시장은 이제 HBM3, 2는 기본이고요. HBM4는 삼성이 SK하이닉스하고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에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역전의 시나리오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냥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진짜 돈이 되는 온디바이스 AI의 개화인 것 같아요. HBM은 서버용이잖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AI가 스마트폰으로, AI가 노트북으로, AI가 PC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거든요. 당장 내년 초에 나올 갤럭시 S26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성능 그리고 저전력 디램하고 낸드가 필요하거든요. PC 교체 주기도 AI PC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앞당겨 줄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만 잘 되는 것하고 비교는 안 되고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디램, 낸드, 파운드리, 모바일까지 이 모든 것을 수직 계열한 정말 유일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을 주목하실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증권사들이 부랴부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뭐 13만 원 또는 14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는 부분들은 10만 전자는 뭐 돌파했으니까 이제 10만 전자는 어떻게 보면 종착역이 아니라 2026년부터 시작될 AI발 슈퍼 사이클의 출발 신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10만 전자를 터치했다고 해서 아 이쯤 되면 내가 목표했었던 목표 가격 왔네 라고 해서 여기서 하차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0만 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11만 12만, 13만까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분별하셔서 최고의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